반갑습니다. 국어교사 박경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문법 영상 찍고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학생들과 찍었던 영화들만 그렇게 올렸었는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울중 학생들이 이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이 단원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다소 조금 길 겁니다. 일단 문장 성분 7개를 한꺼번에 모두 다 다룰 거고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들 잘 따라오시고요. 함께 열심히 오랜만에 문법 공부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문장 성분의 개념입니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절과 구와 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구는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렇게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절이라는 것과 절만 가지고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절입니다. 어절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새 옷이 예쁘다. 지금 띄어쓰기가 2군데 되어 있죠. 그러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새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때 그 새 덩어리를 우리는 이 문장이 3어절의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절을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 구성되니까 각각 관형어, 주어, 서술어의 문장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장 안에 들어와서 그 문장, 더 큰 문장에서는 단독적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그 문장의 일부분으로만 쓰이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예문 볼게요. 색깔이 화려한 옷이 예쁘다.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예문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들이 다른 거죠. 왼쪽에는 관형사인 새가 옷을 꾸며주고 있다면 오른쪽에서는 어떤 말들이 지금 옷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색깔이 화려한 이라는 말이 지금 옷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동일하고요. 앞에 있는 색깔이 화려한이 전체가 지금 관형어가 되어서 옷을 꾸미는 거죠. 그런데 색깔이 화려한은 원래는 색깔이 화려하다라는 하나의 단독적인 문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장 안에서 색깔이 화려하니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장 성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일단 가장 굵은 덩어리로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각각 주성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속 성분입니다. 부속 성분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요. 관형어와 부사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독립어가 있습니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는 직접적인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을 독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6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절이 없기 때문에 6개의 어절이 각각 하나의 문장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쉽게 분석할 수 있나요? 네, 이러한 문장 성분이 되어 있는 거죠. 각각 이러한 문장 성분을 파악하실 줄 알면 될 거고요. 이번 수업이 끝나면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생략할 경우 완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가 조금 더 궁금해지고요. 뭔가가 애매한 그런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성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나 서술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엔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략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략된 경우는 뒤쪽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분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목적어와 보어 역시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목적어와 보어는 모든 문장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 서술어는 항상 있지만요, 목적어와 보어는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결정하는 건 서술어가 결정합니다. 어떠한 서술어는 나는 목적어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서술어는 나는 보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서술어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주성분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는 서술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예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착했다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지금 착했대요.
그럼 우린 궁금하죠? 누가 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지금 누가가 없어요. 서술어만 지금 존재하고요. 주어에 해당하는 누가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철수가 좋아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철수가 좋아했다라는 주어 서술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수가 좋아했대요. 그럼 우린 궁금하죠? 철수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좋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이러한 생략과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문장 성분 중 첫 번째 주어입니다. 주어의 개념은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성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그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 그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로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그 의미를 기준으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주어를 찾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적어나 관형어를 찾을 때 그러니까 우리말의 문장 성분을 찾을 때는 항상 이 의미를 가장 중심으로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어는 각각의 문장에서 누가 무엇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말, 그 말이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어를 표시해주는 격조사도 역시나 존재하겠죠. 주격조사, 즉 주어의 자격을 알려주는 조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그 말은 무조건 그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가와 깨서가 주격조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은 글씨로 에서, 이서 이러한 조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에서나 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주격조사로 처리를 하지만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와 이서는 작게 표시를 해놨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이견이 없을 이가와 깨서만 가지고 주어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격조사는 주어를 나타내주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문장에 주격조사가 있으면 너무나 쉽게 누가 무엇의 의미를 담당하는 주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새 건물이 아주 멋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건물 이에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죠.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건물이가 주어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격조사가 있나요? 예, 있죠. 깨서라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할머니께서인 겁니다. 서술어를 한번 보면요. 만드셨니? 라는 서술어가 되어 있죠.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냐면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께서가 누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어인 겁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주격조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격조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기 에서 있는데요. 저기 에서는 주격의 에서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의 에서기 때문에 쟤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문장 성분 찾을 때 제일 먼저 서술어를 찾아야 해요. 서술어 성실해 라는 서술어가 있죠. 그러면 성실합니다. 이 문장에서 누가 성실하죠? 이 문장에서는 영수가 성실한 거죠. 따라서 비록 주격조사는 없지만 영수만이라는 말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을 보기 전에 이 예문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조금 복합적인 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주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문장이 지금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혹시나 미리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면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기능하는 문장. 그러면 지금부터 예문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도 주격조사가 지금 결합되어 있죠.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어렵다죠. 어렵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무엇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단순히 시험이 어렵다, 문법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 무엇이 해당하는 말은 그 일을 하기, 이거 전체가 지금 이 문장의 주어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밑줄근 전체가 주어고요.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그 일을 하기라는 말은 원래 그 일을 하다라는 독립적인 문장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장 안에 들어와서 마치 명사처럼 쓰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명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사절이 주어로도 기능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뭐 명사나 대명사, 수사만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절도 주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어를 찾는 방법을 조금 살펴볼게요. 주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 항상 제일 첫 번째 서술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술어와 연결되는 대응되고 있는 누가 무엇의 의미를 담당하는 그런 말들을 찾으면 그 말들이 바로 그 문장의 주어가 될 겁니다. 어절일 수도 있을 거고요. 명사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주격조사 이가나 깨서가 있으면 주어를 찾기가 훨씬 쉽겠죠. 두 번째 문장 성분 서술어 살펴보겠습니다. 서술어의 개념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성분입니다. 즉 주어에 대해 설명해주는 말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죠. 서술어의 의미는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이라서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경서희가 지금 어찌하고 있니? 어찌하니? 라고 물으면 웃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어찌한다 해당하는 말, 그리고 경석이는 뭐 학교에서 어떠하니?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 뭐 착하다? 뭐 무섭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다. 경석이는 무엇이냐면 경석이는 뭐 남자이다, 교사이다 이러한 말들이겠죠. 즉 이렇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말입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사용된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항상 서술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지언정 조금 더 복잡하게 엮여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일지언정 서술어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아는 문장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술어를 표시해주는 조사는 이다가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었고요. 조사 중에 유일하게 활용을 하는 조사죠. 이러한 서술격 조사가 결합되면 서술어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예문을 4개 볼게요. 기호가 운동장을 뛴다. 우리가 서술어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찾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뛴다라는 서술어, 동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장 역시나 이 3개 중에 뭐가 있죠? 아프다, 아팠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얘가 이 문장의 서술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어렵네요. 채원이가 반장이구나. 여기에는 동사나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반장이라는 명사 뒤에 이다라는 이러한 조사가 붙어서 이 문장의 서술어는 반장이야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서술어의 자격을 표시해 주는 서술격 조사가 지금 서술어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볼게요. 준이는 착하고 경석이는 나빴다. 그러면 나빴다 라는 형용사 서술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2개의 혼문장이 결합돼서 1개의 문장으로 합쳐진 거거든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또 있나요? 네, 있죠. 착하다 라는 말이 지금 착하고 이렇게 활용이 되어가지고 형용사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2개 이상의 문장을 우리는 견문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서술어는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문장 전체에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그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것은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안긴 문장만 따로 살펴보면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는 거겠지만 전체 문장인 아는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관형어나 부사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는 문장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 문장 성분 목적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 동작,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어는 동사가 서술어일 때만 나올 수 있는 문장 성분입니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일 때는 목적어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이야기하죠. 동사라고 해서 항상 목적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다. 그러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어는 찾기가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요. 목적어는 각 문장에서 누구를 무엇을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목적어고요. 이러한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목적격 조사는 을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목적어를 찾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목적격 조사를 찾는 거죠. 첫 번째 문장, 꽃을에 을이 있죠. 자, 이러한 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꺾었습니다. 무엇을 꺾었죠? 의미 기준으로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꽃을이 목적어인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도 목적격 조사 르이 있네요. 그러면 노래르이 그냥 이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렀습니다. 무엇을 불렀냐면 노래를 불렀죠. 이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인 거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없어요. 주격 조사인 깨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셔요? 할머니께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나를 좋아하는 거죠. 따라서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 문장의 목적어는 나만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역시 목적격 조사 르이 있네요. 기도했습니다. 장군이 기도했는데요. 장군이 무엇을 기도했죠? 단순히 승리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목적어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밑줄 그은 전체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승리하다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승리하기 이렇게 활용되면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명사절이 목적어로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서술어를 읽어야 해요. 서술어를 딱 읽었는데 누구를 무엇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목적어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목적격 조사가 있으면 을이 있으면 더 쉽게 목적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 예문을 조금 살펴보면요. 철수가 정말 착하다. 착하다는 애초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요. 방금 설명했던 먹다와 같은 동사들은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있죠. 먹다는 그러한 동사고요. 이때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 성분 보어입니다. 보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죽어라! 이렇게 내는 문제에 항상 틀리는 부분이 보어입니다.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보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른 문장 성분과 그 앞에서 배웠던 세 개 중에 하나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리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영어에서는 보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장 성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국어에서는 보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게 보어가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인 국어 문법을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영어 문법도 잘해야겠지만 국어 문법에서는 보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의 개념입니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 말은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만 보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문장에 되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말에서는 보어라는 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어의 의미는 누가 무엇이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복격조사는 이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주어와 겹칩니다. 격조사, 주격조사에는 깨서가 있고 복격조사에는 깨서가 없지만 그것 빼고는 의미는 누가 무엇이로 완전히 똑같고요. 격조사도 이 가가 겹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어가 사용된 예문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번씩 나오는 문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문장에서 정말 설명하고 싶은 주어이고요. 하나는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보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선생님이 먼저 보어와 주어의 색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은 다 똑같은 문장 성분이고요. 초록색 역시 초록색끼리 같은 문장 성분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둘 중에 무엇이 보어고 무엇이 주어일까요? 네, 빨간색이 주어입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었대요. 이 문장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얼음으로 변한 거죠. 얼음이가 되다라는 말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주어, 중고차가 보어. 아래도 마찬가지 아래는 격조사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영희는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예문을 보았을 때 그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영희는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거죠.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소원이가 주어고요. 마치 명사처럼 쓰인 방금 그 목적어에서 봤던 우리가 승리하기라는 문장이 이 문장에서 보어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사절이 보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간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보어가 사용된 예문의 문장 구조입니다. 누가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뭐 섞일 수도 있어요. 누가 무엇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섞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왼쪽 예문을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보어, 조금 멀리 있는 친구는 다 주어였죠. 자, 약간의 꼼수입니다. 주어와 보어를 찾는 단순한 문장일 때는 요걸로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다, 아니다, 앞에서, 뒤는 안 돼요. 앞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보어입니다. 그러면 보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일단 문장에 되다 아니다가 쓰이면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되다 아니다가 쓰이면 얘네들은 애초에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충해주는 보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보어 찾아야겠죠? 방금 설명했다시피 되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누가 무엇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가까이 있는 건 보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누가 무엇이는 주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얘도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어가 생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주어일 텐데 그 주어를 보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문장,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 성분의 생략입니다. 틈틈이 지금 생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민족은, 한국인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귀찮게 굳이 그것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라는 겁니다. 아래 B의 말 4개가 있습니다. A의 말에 대한 답변인데요. 각각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뭔지 볼게요. 첫 번째, 영희가 예쁘니? 라고 했더니 예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의 완벽한 문장은 뭘까요? 영희가 예뻐, 이 정도가 되겠죠? 주어인 영희가 문맥적으로 뭔지 알기 때문에 생략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래로 갈게요. 누가 철수를 때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영희가 때렸어 라고 대답을 하죠.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 의미 파악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문장은 원래 뭐였을까요? 영희가 철수를 때렸어 정도겠죠. 누구를 해당하는 목적어 철수를 생략된 거고요. 세 번째 볼게요. 철수가 어른이 아니었니? 요 문장 좀 잘 봐야겠네요. 좀 어렵네요. 철수가 어른이 아니었니? 라고 하면 원래 완벽한 문장은 철수는 어른이 아니야. 이게 이제 완벽한 문장일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졌네요. 주어가 생략된 게 아니죠. 아니다라는 말을 보충해주는 보어도 생략됩니다. 보어는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보어 같은 경우에도 문맥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면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게 제일 어렵긴 하겠네요. 몸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B가 대답하네요. 몸이 아프고 추워. 선생님 생략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문장은 혼문장이 아니에요. 견문장입니다. 원래는 2개의 문장이 결합돼서 하나의 문장이 된 겁니다. 원래의 2개의 혼문장은 뭐였을까요? 몸이 아프다. 그리고 하나는 몸이 춥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몸이 아파, 몸이 추워. 이 두 말이 결합이 되면 원래는 몸이 아프고 몸이 추워라고 해야겠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선행절, 후행절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그 이어진 문장의 뒤쪽에 있는 절, 후행절의 주어인 몸이가 생략됩니다. 이러한 문장 성분의 생략은 대화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화가 아니더라도 견문장일 때, 문장이 복잡하게 짜여져 있을 때 중복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작게 나온다.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주성분 4개를 가지고 주성분만 찾아봅시다. 예문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부속 성분도 있어요. 관용어, 부사어, 다른 말을 꾸며주는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용어와 부사어, 부속 성분은 완전히 생략하고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 해당하는 말들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3초 정도 스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초 동안 여러분들이 멈춤하시고 지금부터 6개 한번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초 지났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네요. 적군이 야군을 겨우 이겼다. 문장 성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굳이 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헷갈리는 게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서술어를 보라고 했죠. 바란다. 누가 바라죠? 서술어를 찾으면 두 번째로는 주어를 찾아야 해요. 바랍니다. 누가? 엄마가 바라는 거죠. 따라서 엄마는이 이 문장이 주어고요. 엄마는 바란다 라고 하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엄마는 무엇을 바라는지가 중요합니다. 엄마는 무엇을 바라죠?
네, 엄마는 성공만 바랍니다. 물론 아들의를 같이 묶어서 아들의 성공 이것을 목적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어절 단위로 성공만, 이 성공만을 목적어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격조사 가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는 주격조사일 거고 하나는 복격조사일 거예요. 왜냐? 서술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지금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아니다 앞에 있는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의사가가 보고요. 멀리 있는 그녀가가 주어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어서 그 밥을 먹어라. 서술어 먹어라죠. 그러면 누가 먹어라죠? 이 문장에서 지금 누가 먹는 겁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대신 밥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먹어라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본질적으로 주어가 2인칭,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자주 나오지 않는다.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풀 문장이면 너는 먹어라 뭐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는 보통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 문장 볼게요. 와, 길기도 하네요. 일단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두 개예요. 뭐가 있죠? 한다와 되다가 있죠. 자, 문장성문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절, 선행절 보면요. 되다라는 서술어 앞에 보어와 주어가 있고요. 후행절은 주어가 중복돼요. 왜냐하면 철수는 이라는 주어가 후행절의 주어죠. 철수는 편식을 한다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후행절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문장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알았다 일 거고요. 주어는 나는 일 겁니다. 나는 알았어요. 내가 안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았다가 필요하죠.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알다는 타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문장에서 무엇을 안 겁니까? 뭐 정답을 알았다, 문법을 알았다, 뭐 사랑을 알았다 이러한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무엇을 알았냐면 그가 학생임을 안 거죠. 그가 학생이다라는 그 문장 전체가 이 문장에서 명사절로서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석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석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문장 성분과 관련돼서 뭐 오랫동안 국어 교사를 해오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장 성분 가르칠 때 항상 질문하는 건 관형어 혹은 부사어 파트입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가장 힘줘서 가르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앞에 했던 주성분 4개보다는 여기가 확실히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진짜 집중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석 성분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관형어와 부사어가 부석 성분에 해당합니다.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들을 지금부터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새가 옷을 꾸미고 있죠. 옷이라는 명사, 체언을 꾸밉니다. 이렇게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꾸민다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수식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말이라는 말이 좋아하다, 좋아해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죠. 동사, 용언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언을 꾸미는 말들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래 문장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이 2개입니다. 먼저 여러라는 말이 꽃이라는 체언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에 해당할 거고요. 거리에서라는 말이 시들다라는 동사가 어디에서 시들었는지 그 시들다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가 동사를 꾸미는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형어와 부사어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꾸며준다. 하지만 무엇을 꾸미느냐? 수식의 대상, 즉 꾸밈을 받는 말에 따라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뉘는 겁니다. 아래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나올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볼게요. 일단 관형어, 어떤 말들을 꾸며주는 것이다?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말들은 모두 관형어인 겁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모두 묶어서 기능 중심의 품사로 체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말이고요. 그래서 관형어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이에 비해 부사어는 꾸며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관형사를 부사어가 꾸며줄 수도 있고요. 부사를 부사어가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박스가 5개지만 그냥 보통 우린 4개로 표현합니다.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거나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를 꾸미거나 두 번째로 관형사를 꾸미거나 세 번째 부사,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고 한다. 부사어는 꾸며줄 수 있는 대상이 4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용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관용어는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말들이 관용어에 해당하는 거죠. 의미는 어떠한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 이뻐? 새 옷이 이뻐 할 때 새가 관용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 예뻐? 했을 때 작은 옷이 예뻐 할 때 작은이 관용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볼게요. 나는 헌 옷을 버렸다.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뭐가 있죠? 네, 헌이라는 말이 있죠. 관형사, 지금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다. 이라는 말이 도시를 꾸며주죠. 정말도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이지만 정말이 꾸며주는 말은 아름답다죠. 따라서 관형어는 아닌 겁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말은 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요. 여기에는 관형어가 두 개입니다. 모든과 온갖. 모든이 방을 꾸며주는 거죠. 방은 방인데 어떤 방? 방의 그 수량을 꾸며주고 있고요.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어떤 쓰레기? 전체적인 쓰레기의 수량, 온갖 여러 개의 수의 의미로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다섯, 요 두 친구가 관형어입니다. 뒤에 있는 체언을 수량의 의미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관형어로 체크되어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여기에 사용된 관형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품사로서 관형사의 품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형어, 관형사가 섞이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형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수업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시험에서 그 혼란스러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네 군데 사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관형어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 지금 의미는 같아요.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체언을 수식한다라는 기능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형어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어의 종류는 다르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새라는 말이 책을 꾸며줍니다. 새라는 말은요. 어떠한 문장에서 쓰더라도 항상 관형어로만 쓰여요. 다른 말로 새는 항상 체언만 꾸미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장에서도 체언만 꾸미는 이러한 단어들의 품사를 우리는 아예 품사 자체에서 관형사라고 고정을 해버립니다.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로만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형사가 아니에요. 관형어이긴 하지만 관형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수의라는 말은 사실 두 단어죠. 영수라는 명사 그리고 의라는 다른 단어가 붙은 거죠. 이 의는 모든 문장에서 내 앞에 있는 말이 관형어야 라는 걸 표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내 앞에 말이 관형어의 자격을 갖고 있음을 표시해주는 격조사라는 거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관형격 조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형격 조사 없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상태로 영수라는 이런 명사 체언이 바로 책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의 종류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말들, 즉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들이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상태로 체언이 단독으로도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해요. 문제는 뭐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그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분량이 짧은 책이에요. 그렇죠? 책의 의미를 분량이 짧으니 지금 꾸며주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거, 분량이 짧은은 원래는 분량이 짧다라는 하나의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분량이 짧다라는 원래 단독적인 문장이었는데 더 큰 문장 안에 들어와서 지금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상태로 더 큰 문장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분량이 짧으니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더 큰 문장 안에서 일부분으로 쓰이는 거 한 글자로 뭐라고 했죠? 절이라고 했습니다. 절. 그러면 얘는 지금 기능이 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절이죠. 이러한 절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관형어절? 아닙니다. 줄여서 관형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는 문장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하지만 관형어의 종류를 알 때 관형절을 알지 못하면 결국 관형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형사보다 사실 일반적인 문장을 쓸 때 관형절을 활용해서 관형어를 표시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예쁜 옷이 뭐 좋다. 오케이? 뭐 착한 친구를 만났다. 예쁜 착한 이런 것들 다 관형절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쓰는 관형어는 실제 말에서는 95%는 관형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는 문장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감만 잡아두시고요. 다음 강의 거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어의 종류 중에 관형사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관형사는 체언을 어떤 의미로 꾸며주는 단어의 품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개념은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을 100개 만들든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100만 개 만들든 무조건 관형어로만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어들의 품사를 뭐라고 고정해 놓는다? 네, 관형사라고 고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형사는 문장에서 무조건 관형어로 쓰이는 이러한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 관형사의 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형사의 예는 많지 않아요. 딱 요 정도? 물론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요 정도만 외워두더라도 시험에서 품사 관련 문제에서 크게 헷갈리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뭐 그냥 이걸 개념을 굳이 나누면 뭐 성상, 지시, 수, 관형사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관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우리 시험 범위가 문장 성분이 아니라 품사다. 관형사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강의 중에 관형사에 대한 강의가 2개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할 거 관형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관형어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부석성분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의 개념은 복잡하기도 하네요. 방금 전에 관형어는 무조건 체험만 꾸미는 이런 말이다. 좀 심플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사어는 꾸밀 수 있는 친구가 무려 4개예요.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이러한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 역시 아주 복잡합니다.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래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나는 철수를 매우 좋아한다. 여기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즉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뭐가 있죠? 네, 매우가 있죠. 매우가 좋아한다 라는 뒤에 있는 동사 용언을 꾸미고 있고요. 아래 2번째 볼게요. 그라는 부속성분이 있긴 합니다. 다른 말을 꾸며주긴 하는데요. 그는 선수라는 체언, 명사를 꾸미고 있죠. 따라서 그는 부사어가 아니고요. 겨우라는 말이 지금 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겁니다. 완주하다라는 용언을 지금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가 가장 못 뛰었다. 이 문장에는 부사어가 2개예요. 왜 2개냐면요. 이렇게 2개인 겁니다. 그러면 각각 부사어들이 어떤 말들을 꾸미는지 볼게요. 먼저 뒤에 있는 못은 뛰었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거죠. 동사 용언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거의 그 능력치, 그 상태가 최악이다, 별로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 앞에 있는 가장이 꾸며주는 말은 뭐죠? 뛰다라는 동사 용언인가요? 아니죠. 가장 뛴 게 아니죠. 못하는 거,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최고로 부족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꾸며주는 겁니다. 못은 품사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가장은 뒤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자, 이 문장의 부사어는 설마입니다. 설마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꾸민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 내가 시험에 떨어지겠니? 라는 문장 전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심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부사들도 부사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매우, 겨우, 가장, 못, 설마와 같은 부사어들은요, 품사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부사라는 겁니다. 어떤 문장에서 쓰더라도 용언이나 관형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사어는 부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부사어도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부사어의 종류입니다. 관형어와 체계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사어에 해당하는 말들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철수가 정말 달린다. 자, 뒤에 있는 동사 달린다를 꾸며줍니다. 정말이라는 말은 어떤 문장에서 쓰더라도 부사어로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항상 관형어로만 쓰이는 단어들의 품사를 뭐라고 했죠? 관형사라고 한 것처럼 항상 부사어로만 쓰이는 단어들의 품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부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부사는 자동적으로 부사어가 되는 이러한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째, 3번째 연달아 볼게요. 가긴 갔는데 어디에 정도의 의미로 학교에, 학교가 꾸며주는 거죠.
거죠. 학교라는 체언에, 학교라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사격 조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사어의 의미가 다양했던 것처럼 부사격 조사도 정말 많아요.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는 거에 비해 부사격 조사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사격 조사가 격조사 생략된 형태로 체언이 단독으로도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철수가 달립니다. 철수가 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요? 속도가 빠르게 달리죠. 자, 속도가 빠르게는 원래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이었죠.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더 큰 문장 안에서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하나의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면서요. 이러한 애들 또 한 번 합니다. 한 글자로 뭐라고 했죠? 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사어로 쓰이는 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다음 강의인 아는 문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 중에 부사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를 얘기합니다. 부사어는 이에 비해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부사어로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을 기준으로 품사를 뭐라고 해준다? 부사라고 해주는 겁니다. 부사는 자동으로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부사어로만 쓰이는 단어의 품사를 부사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는 체계가 조금 복잡해요. 봐두는 게 좋습니다. 자, 부사의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관형사보다는 부사의 훨씬 많거든요. 자, 부사는 어느 정도 체계를 조금 알아두면 부사 찾는데 혹은 부사어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부사의 요렇게 성상, 지시, 부정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상,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말, 지시, 위치나 뭐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 부정, 뭐가 아니다. 혹은 못한다. 뭔가 능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걸 부정하는 부사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조금 달라요. 일단 제발, 부디, 설마, 아마, 과연 얘네들은 하나의 단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요. 뒤에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제발 시험 쉽게 내주세요. 이런 요청이나 희망, 뭐 다른 거 설마 뭐 그가 성공하겠어? 라는 그가 성공하겠어? 라는 뒷문장 전체에 대한 뭔가 의심의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양태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는 조금 특이하죠? 영어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접속사라고 아예 따로 품사를 분류합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접속사라는 품사를 두지 않아요. 이러한 말들도 그냥 부사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각각 접속부사, 양태부사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부사들의 얘들은요, 다 하나의 단어를 꾸며요. 용언이든 관형사든 부사를 꾸미기 때문에 성분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성분, 하나의 단어만 꾸민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문장 전체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나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부사를 이렇게 조금 나눠서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할 거고요. 중학생들이라면 그냥 부사의 얘들만 어느 정도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사어의 수식 대상입니다. 부사어는 꾸며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부사어가 어떠한 말을 꾸며주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역시나 시간을 조금 3초 정도 멈출 테니까요. 잠깐 스톱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자, 3초 됐죠?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부사어에는 이미 다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두었어요. 가장이 높았다라는 말을 꾸미죠? 네.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이건 단순한 예고요. 아래에는 부사어가 두 개네요. 아주는 뒤에 있는 새라는 말을 꾸밉니다. 새는 품사 자체가 관형사였죠.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매우는 뒤에 있는 불편하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말과 못이 있는데요. 각각 이러한 관계로 서로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못은 뒤에 있는 뛰다라는 동사 용언을 꾸미고 있고요. 정말은 못을 꾸미고 있는 거죠. 즉 부사어가 부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런 개념인 거고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예전 기록을 넘어섰다. 자, 그럼 볼게요. 겨우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말이 뭐죠? 바로 뒤에 있는 예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겨우 예전이라는 게 아니죠.
넘어섰는데 그 넘어섬의 상태가 겨우 넘어섰다라는 거죠. 즉 겨우가 지금 넘어섰다, 넘어선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즉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사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름 위치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관형어는 위치 이동 불가능해요. 이에 비해 부사어는 위치 이동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꾸며주는 건지 위치를 기준으로 바로 뒤에 있는 친구를 항상 꾸미는 것은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제발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지막 독립성분입니다. 사실 독립성분은 뭐 낼 게 없어요. 시험 문제 낼 것도 없고요. 가르칠 것도 많이 없습니다. 3분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들과는 직접적인 관계, 즉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입니다. 독립어 하나가 있고요. 예문을 살펴보면요, 각각 독립어 와가 있고요, 이와가 있고요, 응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들을 독립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 다른 문장 성분, 즉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 이런 것들과 관련 없이 자기 혼자 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그래야 독립어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문 다 적혀 있죠? 일단 느낌을 나타내는 말, 와, 아이고, 어머, 이러한 것들 품사로서 뭘까요? 네, 감탄사죠. 네, 이러한 감탄사는요, 일반적인 경우 독립어로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말. 여기서 한 가지만 독립어에서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길동아와 영이야입니다. 자, 여보세요, 네, 예, 이런 것들은 다 감탄사거든요.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는 건데요. 길동아와 영이야는 조금 달라요. 길동, 영이라는 명사에 야라는 조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길동이를 부르는 말, 영이를 부르는 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말,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누군가를 부르는 말로 표시해주는 조사를 우리는 혹격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혹격조사에 예가 있으니까요, 길동아, 영이야 같은 건 감탄사는 아니지만 독립어로서 기능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좀 어렵죠? 뒤에 내용을 대표하는 명사적인 표현들, 즉 어떤 명사 같은 것들이 문장 맨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춘, 이것은 명사죠. 그런데 다른 문장 성분들과는 지금 관련을 맺지 않고 뒤에 있는 말들을 대표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어는 간단해요. 이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부터 독립어까지 각각의 의미와 격조사와 주의사항 찾을 때 주의할 것들 나왔죠? 자,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구조화시키시라, 이런 의미로 담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각각에 대한 격조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요거는 조금 봐야겠네요. 일단 주어는 별로 주의사항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아는 문장일 때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붙어있는 말들이 전체 아는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긴 문장만 따로 봤을 때는 안긴 문장 안에서는 서술어로서 기능하겠죠.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하지만 아는 문장에서는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목적어는 너무 쉬워요. 제일 쉬워요. 주의할 거 없고요. 보어 같은 경우에는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때만 존재한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관형어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니까 주의를 해라. 그리고 부사어 역시 관형어처럼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도 똑같고, 하지만 책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부사어는 종류만 다양한 게 아니라 수식할 수 있는 대상도 굉장히 많다. 용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독립어는 너무 쉬우니까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에 대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으셔도 상관없겠고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문장 성분에 대해서 길게 강의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길면 사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요. 다들 이제 시작하는데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한 방에 올려줘야 볼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도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관형어가 약하면 관형어 파트, 보어를 모르겠으면 보어 파트, 이런 파트라도 조금 확실하게 봐두시면요, 분명히 문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요. 긴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이게 문법적으로 아니면 시험에 도움이 되셨다면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